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평범해 보이는 한 가정에서 벌어진 충격적인 사건입니다. 40년간 법정에서 정의를 지켜온 은퇴 판사 박인호 씨. 생애 첫 해외여행을 마치고 돌아온 그에게 기다리고 있던 것은 상상도 못한 배신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아내가 하루아침에 치매 환자가 되어 요양원에 갇혔다는 소식. 하지만 진실은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며느리의 치밀한 계획 속에 숨겨진 탐욕과 음모, 그리고 한 가족을 파괴시킨 거대한 사기극의 실체를 지금부터 공개합니다. 사연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행운이 가득하길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40년간 법정에서 정의를 위해 살아온 은퇴 판사 박인호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제 인생에서 가장 충격적이었던 사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작년 가을, 저는 아내 최은자와 함께 처음으로 해외여행을 떠났습니다. 40년간 법복을 벗지 않고 살아오면서 한 번도 제대로 된 여행을 해보지 못했던 터라 은퇴 후 첫 번째 선물로 유럽 여행을 계획했던 것입니다. 아내는 그렇게 좋아했습니다. 파리의 에펠탑 앞에서, 로마의 콜로세움에서 마치 신혼부부처럼 사진도 찍고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2주간의 여행을 마치고 인천공항에 내렸을 때까지만 해도 저희 부부는 행복에 젖어 있었습니다. 집에 도착 후 저는 일이 생겨 다시 2주를 집을 비워야 하는 상황이 생겼습니다. 2주 후 집으로 돌아와 보니 아내는 없고 며느리와 아들이 심각한 표정으로 저를 찾아왔습니다. 아버님, 어머님께서 갑작스럽게 치매 진단을 받으셨어요. 지금 요양원에 계십니다.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불과 2주 전까지만 해도 아내는 멀쩡했습니다. 여행 준비를 하면서 은행 업무도 직접 보고 짐도 꼼꼼히 챙기고 비행기 안에서도 기내식을 다 드시고 영화까지 봤던 사람이 어떻게 갑자기 치매가 될 수 있단 말입니까? 며느리는 태연한 목소리로 계속 설명했습니다. 어머님이 위험한 행동을 자꾸 하셔서 어쩔 수 없이 전문의 진단을 받게 했어요. 집에서 가스불을 켜놓고 깜빡하시고 길을 잃어버리기도 하시고 아버님 없는 동안 정말 힘들었습니다. 저는 아들 진우를 불렀습니다. 하지만 평소 솔직했던 아들은 눈을 피하며 대답을 회피했습니다. 아버지, 서린이가 다 잘 처리했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라는 말뿐이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40년간 법정에서 키운 직감으로 느꼈습니다. 무언가 큰 음모가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며느리의 너무나 차분한 태도, 아들의 어색한 변명, 그리고 무엇보다 아내가 갑자기 사라진 상황 자체가 모든 것이 이상했습니다. 저는 즉시 요양원 주소를 물어보고 그곳으로 향했습니다. 요양원은 집에서 차로 1시간 거리에 있는 외곽 지역이었습니다. 왜 굳이 이렇게 먼 곳에 보내야 했는지도 의문이었습니다. 요양원에서 아내를 만났을 때 저는 더욱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아내는 완전히 멀쩡한 상태였습니다. 저를 알아보고 반가워하며 오히려 떨리는 목소리로 하소연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보, 나를 여기서 데려가 줘요. 서린이가 시킨 대로 모른다고 대답했더니 갑자기 치매라고 하면서 여기 데려왔어요. 그때서야 저는 전말을 알게 되었습니다. 치매 판정을 하러 온 전문의가 질문을 할 때 며느리가 미리 기억 안 난다고만 대답하라고 지시했다는 것입니다. 선량한 아내는 며느리의 말을 믿고 그대로 따랐고 결국 치매 환자로 진단받게 된 것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저는 분노로 온몸이 떨렸습니다. 40년간 법정에서 수많은 악인들을 보아왔지만 가족 내에서 이런 치밀한 사기가 벌어질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요양원 입소 서류에 제 서명이 위조되어 있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저는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지난 40년간 정의를 위해 살아온 제가 정작 제 집안에서 벌어진 범죄를 막지 못했다는 자괴감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다짐했습니다. 반드시 아내를 구해내고 며느리의 실체를 세상에 드러내겠다고 말입니다. 이것이 제 인생 최대의 사건이 시작된 순간이었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저질러진 배신, 그리고 그에 맞선 한 노인의 싸움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 다음 날 아침, 저는 다시 요양원으로 향했습니다. 밤새 뒤척이며 생각해보니 어제 아내와의 만남이 너무 짧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더 자세한 이야기를 들어봐야겠다고 마음먹었던 것입니다. 요양원에 도착해서 아내를 만났을 때 저는 더욱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아내는 완전히 정상이었습니다. 제가 가져온 좋아하는 과일도 맛있게 먹고 유럽 여행 이야기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파리에서 비가 와서 우산을 샀던 일, 로마에서 길을 잃어 헤맸던 일까지 세세하게 말하는데 어떻게 이런 사람이 치매 환자란 말입니까? 아내는 제 손을 꽉 잡으며 떨리는 목소리로 전말을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떠난 지 3일 후 며느리가 갑자기 집에 와서는 어머님, 건강검진을 받으러 가야 한다고 했다는 것입니다. 평소 건강에 관심이 많았던 아내는 별다른 의심 없이 따라 나섰다고 합니다. 그런데 도착한 곳은 병원이 아니라 한 사무실 같은 곳이었습니다. 거기서 중년 남성이 여러 가지 질문을 했는데 며느리가 미리 귓속말로 무슨 질문을 해도 기억 안 난다고만 하래요. 그래야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아내는 며느리를 믿고 시키는 대로 했습니다. 이름이 뭐예요? 기억 안 나요. 오늘이 몇 월 며칠이에요? 기억 안 나요. 이분이 누구세요? 하며 제 사진을 보여줘도 기억 안 나요. 라고 답했다고 합니다. 그 순간 그 남성은 서류에 뭔가를 적더니 치매 2단계 판정이라고 선언했다는 것입니다. 아내는 깜짝 놀라서 아니에요. 저는 멀쩡해요. 라고 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며느리는 어머님 진정하세요. 이게 다 어머님을 위한 거예요 라고 하면서 그 자리에서 바로 요양원 입소 수속을 밟았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고부 갈등이 아니었습니다. 치밀하게 계획된 사기였던 것입니다. 그 판정관이라는 사람도 분명 공모자일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내는 계속해서 요양원에서의 생활에 대해 말했습니다. 매일 약을 먹으라고 하는데 그 약을 먹으면 머리가 멍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몰래 약을 버리고 있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약이 무엇인지 확인해보고 싶었지만 간병인들이 철저히 관리하고 있어서 불가능했습니다. 더 충격적인 사실은 아내의 개인 물품들이 모두 사라졌다는 것이었습니다. 평소 아끼던 금반지, 목걸이, 그리고 제가 결혼 30주년 기념으로 선물한 시계까지 모두 없어졌다는 것입니다. 요양원 측에 문의해도 분실 방지를 위해 가족이 가져갔다는 답변만 돌아왔다고 합니다. 저는 즉시 요양원 원장을 만나 입소 서류를 확인해보고 싶다고 했습니다. 원장은 처음에는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거부했지만 제가 본인이라는 것을 증명하자 마지못해 서류를 보여주었습니다. 그 서류를 본 순간 저는 경악했습니다. 보호자란에 제 이름과 서명이 있었는데 그것은 분명히 제 서명이 아니었습니다. 40년간 법정에서 수많은 서류를 다뤄본 저로서는 위조된 서명임을 단번에 알 수 있었습니다. 누군가 제 서명을 흉내내어 위조한 것이었습니다. 저는 원장에게 이 서명은 위조입니다. 저는 이런 서류에 서명한 적이 없습니다라고 항의했습니다. 하지만 원장은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다. 며느리분이 직접 가져온 서류다라고 잡아떼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저는 분노와 함께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명백한 범죄 행위였습니다. 문서 위조, 사기, 그리고 노인학대에 해당하는 중대한 범죄였습니다. 하지만 증거를 확보해야 했습니다. 40년간 법조계에서 일한 경험으로 감정만으로는 승부할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집에 도착하니 며느리가 거실에서 태연하게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제가 요양원에 갔다 온 것을 아는지 모르는지 아버님, 저녁은 드셨어요? 라고 묻기까지 했습니다. 그 뻔뻔한 모습을 보니 더욱 화가 났지만 저는 감정을 억누르고 조용히 제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판사 시절 사건 파일을 정리하던 습관을 되살려 이 사건을 체계적으로 분석해보기 시작했습니다. 피의자는 며느리 윤설인, 공모자는 그 판정관, 그리고 아들 진우도 최소한 방조죄는 해당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제 증거 수집을 시작해야 할 때였습니다. 저는 다짐했습니다. 법정에서 40년간 정의를 실현해온 저의 마지막 재판이 바로 이 사건이 될 것이라고 말입니다. 며느리의 탐욕과 계략을 반드시 세상에 드러내고 아내를 구해내겠다고 결심했습니다. 그 다음 날부터 저는 본격적인 증거 수집에 나섰습니다. 40년간 법정에서 익힌 수사 감각을 총동원해야 할 때였습니다. 며느리 윤설인이 어떤 방법으로 이 모든 일을 꾸몄는지, 누가 공모했는지, 그리고 최종 목적이 무엇인지 명확히 밝혀내야 했습니다. 며느리와 아들이 직장에 간 사이, 저는 집안을 샅샅이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먼저 며느리의 방부터 살펴봤습니다. 평소 철저하게 문을 잠그고 다니던 그 방에 들어가니 여러 서류들이 책상 위에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눈에 띈 것은 부동산 관련 서류들이었습니다. 저희 집 강남 아파트의 등기부등본, 시세 조회 자료, 그리고 여러 부동산 중개업소의 명함들이 한 묶음으로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시세 조회 자료를 보니 현재 저희 집 가격이 12억 원 정도로 평가되어 있었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며느리의 노트북이었습니다. 비밀번호가 걸려 있었지만 오랫동안 컴퓨터를 다뤄온 저로서는 어렵지 않게 추측할 수 있었습니다. 그녀의 생년월일을 입력하니 바로 열렸습니다. 노트북 안에는 제가 상상도 못했던 치밀한 계획들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인터넷 검색 기록을 보니 치매 진단 방법, 노인 요양원 입소 절차, 서명 위조 방법, 상속 포기 절차 등이 빼곡히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서명 위조 방법을 검색한 날짜를 보니 제가 여행을 떠나기 일주일 전이었습니다. 저는 손이 떨렸습니다. 이 모든 것이 계획된 범죄였다는 것을 확실히 알 수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제가 여행을 떠나는 것을 기회로 삼아 이미 오래전부터 준비해온 계획을 실행에 옮긴 것이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은행 거래 내역이었습니다. 며느리의 통장 거래 내역을 보니 이상한 송금 기록이 있었습니다. 제가 여행을 떠난 지 5일 후 김 씨라는 사람에게 200만 원이 송금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날짜가 바로 아내가 치매 판정을 받은 날짜와 일치했습니다. 저는 그 김 씨라는 사람이 바로 아내에게 치매 판정을 내린 그 판정관일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200만 원이라는 금액은 뇌물로 보기에 충분한 액수였습니다. 며느리는 돈으로 가짜 치매 판정을 샀던 것입니다. 휴대폰도 조사해봤습니다. 며느리는 평소 휴대폰을 항상 몸에 지니고 다녔지만 그날은 운 좋게 충전하러 거실에 두고 간 상태였습니다. 패턴을 추측해보니 다행히 맞았습니다. 통화 기록을 보니 더욱 충격적인 사실들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 번 반복적으로 통화한 번호가 있었는데 그 번호로 걸려온 녹음 파일들을 들어보니 정말 소름 끼치는 대화들이 녹음되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충격적이었던 것은 제가 여행에서 돌아오기 이틀 전의 통화 내용이었습니다. 상대방은 남성의 목소리였는데 시어머니 처리는 잘 되었고 이제 시아버지만 설득하면 됩니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며느리가 시아버지를 곧 설득할 수 있을 겁니다. 연로하신 분이라 별로 의심하지 않으실 거예요 라고 답하는 것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온몸이 차가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저까지도 그들의 계획에 포함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아내를 요양원에 보낸 것은 시작에 불과했고
최종 목표는 강남 아파트를 차지하는 것이었습니다. 더 조사해보니 며느리는 이미 여러 변호사 사무실에 상담을 받아놓은 상태였습니다. 상담 내용은 치매 환자의 재산 관리 방법과 부동산 처분 절차에 관한 것들이었습니다. 심지어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을 받는 방법까지 알아봐 놓았습니다. 제가 이 모든 증거들을 정리하고 있을 때 갑자기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며느리가 일찍 퇴근한 것이었습니다. 저는 황급히 모든 것을 원래대로 되돌려놓고 제 방으로 피했습니다. 그런데 며느리는 이미 제가 자신의 방에 들어간 것을 눈치챈 것 같았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에 평소와 다른 차가운 시선으로 저를 바라보더니 갑자기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아버님, 이제 현실을 받아들이세요. 어머님은 치매 환자입니다. 그리고 이 집은 이제 저희가 관리해야 합니다. 저는 그제서야 며느리의 진짜 얼굴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며느리 노릇을 하며 숨겨왔던 탐욕스럽고 차가운 본성이 드러난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연기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한 것 같았습니다. 아들 진우를 불러서 진실을 말하라고 했지만 아들은 고개를 숙인 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떨리는 손과 피하는 시선을 보니 이미 며느리의 계획에 동조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 이후 며느리는 아예 가면을 벗고 본색을 드러냈습니다. 아버님, 강남 아파트는 이제 우리 거예요. 어머님은 다시 집에 돌아올 수 없어요. 현실을 받아들이세요. 라는 말을 서슴없이 내뱉었습니다. 저는 40년간 법정에서 수많은 악인들을 보아왔지만 이처럼 철면피하고 계산적인 범죄자는 처음 보았습니다. 더욱 분노한 것은 제 아들까지 이런 범죄에 가담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모든 증거를 정리하며 계획을 세웠습니다. 며느리의 노트북에서 찾은 검색 기록들, 은행 거래 내역, 그리고 결정적인 통화 녹음 파일까지 모든 것을 복사해 두었습니다. 이제 이 치밀한 범죄의 전모를 세상에 알릴 때가 왔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결심했습니다. 며느리의 탐욕과 치밀한 범죄 계획을 반드시 세상에 드러내고 정당한 처벌을 받게 하겠다고 말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가족 간의 갈등이 아니라 명백한 범죄 행위였으며 저는 그것을 묵과할 수 없었습니다. 며칠 후 저는 완벽한 기회를 잡게 되었습니다. 아내가 있는 요양원에서 가족의 날 행사를 연다는 공지를 받았던 것입니다. 모든 가족들이 모이는 자리에서 며느리의 범죄를 폭로하기로 결심했습니다. 40년간 법정에서 진실을 밝혀온 제게는 이보다 더 적절한 무대는 없을 것 같았습니다. 행사 당일까지 저는 철저하게 준비했습니다. 며느리의 노트북에서 복사해온 모든 증거들을 USB에 정리했고 가장 결정적인 통화 녹음 파일들을 선별했습니다. 특히 시어머니 처리는 잘 되었다는 내용이 담긴 녹음 파일은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확실한 증거였습니다. 요양원에 도착하니 홀에는 이미 많은 가족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며느리와 아들도 와 있었는데 며느리는 평소와 다름없이 상냥한 표정을 지으며 다른 가족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마치 모범 며느리인 양 연기하는 모습을 보니 더욱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아내는 휠체어에 앉아 있었는데 저를 보자마자 반가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제가 준비해온 과일을 드시면서 오늘 뭔가 특별한 일이 있을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아내의 직감은 늘 정확했습니다. 행사가 시작되고 요양원 원장의 인사말이 끝난 후 가족들의 소감 발표 시간이 있었습니다. 저는 이때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먼저 나가서 시어머니를 이곳에 모시게 되어 마음이 편하다는 거짓 소감을 발표했습니다. 듣고 있던 다른 가족들은 모두 감동한 표정이었지만 저는 구역질이 날 것 같았습니다. 며느리의 발표가 끝나자 저는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사회자가 다음 분 발표해 주세요라고 하자 저는 마이크를 잡고 무대 위로 올라갔습니다. 홀 안의 모든 사람들이 저를 주목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은퇴한 판사 박인호입니다. 라고 인사를 한 후 저는 준비해온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평범한 소감처럼 시작했습니다. 아내와의 40년 결혼 생활, 해외여행에서의 추억 그리고 돌아와서 겪은 충격에 대해 차근차근 설명했습니다. 호란의 분위기가 점점 심각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며느리는 불안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고 있었고 아들은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다른 가족들도 뭔가 이상하다는 것을 눈치채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진실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라고 말하며 저는 USB를 노트북에 연결했습니다. 스크린에는 며느리의 인터넷 검색 기록이 나타났습니다. 치매 진단 방법, 서명 위조 방법 등의 검색어들이 호란의 모든 사람들에게 공개되었습니다. 사람들 사이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며느리는 얼굴이 새하얘졌지만 여전히 그건 오해입니다라고 변명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다음으로 은행 거래 내역을 보여주었습니다. 200만 원이 김 씨에게 송금된 기록, 그리고 그 날짜가 아내의 치매 판정일과 일치한다는 것을 설명했습니다. 호란은 점점 더 조용해졌고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며느리에게 쏠렸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결정적인 순간이 왔습니다. 저는 스피커에서 녹음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호란의 며느리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시어머니 치워버렸어. 이제 집은 내 거야. 그 순간 호란은 완전한 정적에 빠졌습니다. 아내는 놀란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았고 다른 가족들은 믿을 수 없다는 듯이 며느리를 쳐다보았습니다. 며느리는 얼굴이 하얗게 질린 채 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저는 계속해서 다른 녹음 파일들도 재생했습니다. 시아버지를 곧 설득할 수 있을 겁니다. 연로하신 분이라 별로 의심하지 않으실 거예요 라는 내용들이 호란에 메아리 쳤습니다. 이제 며느리는 더 이상 변명할 수 없었습니다. 모든 증거가 명백했고 특히 그녀의 육성이 담긴 녹음 파일은 부인할 수 없는 결정적 증거였습니다. 호란의 다른 가족들은 분노한 표정으로 며느리를 바라보았고 일부는 저런 사람이 있을 수 있나라며 혀를 찼습니다. 아내는 울면서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여보, 고마워요. 진실을 밝혀줘서 정말 고마워요라고 말씀하시는 아내의 목소리에는 40년 만에 처음 듣는 안도감이 담겨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끝까지 부정하려 했습니다. 이건 조작된 거예요. 아버님이 저를 모함하려고 만든 거라고요. 라고 소리쳤지만 이미 아무도 그녀의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너무나 명확한 증거들 앞에서 그녀의 변명은 오히려 더욱 초라해 보일 뿐이었습니다. 요양원 원장도 충격을 받은 표정이었습니다. 자신의 요양원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것을 믿을 수 없어 했습니다. 그는 즉시 이 사건을 관련 기관에 신고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아들 진우는 그제서야 무릎을 꿇고 사죄했습니다. 아버지,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라고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그도 이 범죄에 방조한 죄를 벗을 수는 없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며느리는 절규했습니다. 내 인생을 위해서였어. 시어머니 눈치 보며 평생 살 순 없었어. 하지만 그 외침은 이미 패배한 범죄자의 마지막 발악에 불과했습니다. 그날 홀에서 벌어진 일은 곧 경찰서에서 그리고 법정에서 재현될 것이었습니다. 40년간 정의를 위해 살아온 제가 마지막으로 담당한 사건은 바로 제 가족의 사건이 된 것입니다. 요양원에서의 폭로 이후 모든 일은 빠르게 진행되었습니다. 경찰이 출동했고 며느리 윤설이는 현장에서 체포되었습니다. 40년간 법정에서 수많은 체포 현장을 보아왔지만 제 며느리가 수갑을 차고 연행되는 모습은 정말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저는 검찰에 모든 증거를 제출했습니다. 며느리의 노트북에서 찾은 검색 기록들, 200만 원 뇌물 송금 내역,
그리고 가장 결정적이었던 통화 녹음 파일들까지 모두 검찰의 손에 넘어갔습니다. 수사관들은 이처럼 체계적으로 정리된 증거를 본 적이 없다며 감탄했습니다. 역시 40년간 법조계에서 일한 경험이 도움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며느리와 공모했던 가짜 판정관 김 씨도 곧 체포되었습니다. 그는 무자격 의료행위와 뇌물수수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알고 보니 그는 의사 면허도 없는 사기꾼이었습니다. 며느리가 인터넷을 통해 찾은 전문 사기꾼이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이런 방식으로 여러 노인들을 상대로 사기를 쳐왔다는 사실도 밝혀졌습니다. 재판이 시작되기까지 몇 개월이 걸렸습니다. 그동안 아내는 집으로 돌아와 일상을 되찾았습니다. 요양원에서 억지로 먹어야 했던 정신과 약물의 영향도 완전히 사라져서 예전처럼 건강한 모습을 되찾았습니다. 함께 장을 보러 가고 산책을 하며 밀린 이야기들을 나누는 시간들이 정말 소중했습니다. 하지만 아들 진우와의 관계는 쉽게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그는 매일 집에 와서 무릎을 꿇고 사죄했지만 40년간 기른 아들이 어머니를 배신했다는 사실은 쉽게 용서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래도 며느리에게 완전히 속은 것이지 악의가 있었던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드디어 재판 당일이 되었습니다. 저는 오랜만에 법정에 서게 되었지만 이번에는 판사석이 아닌 증인석에 서게 되었습니다. 정말 묘한 기분이었습니다. 40년간 저 위에 앉아서 판결을 내리던 제가 이제는 아래에서 증언을 하게 된 것입니다. 재판부는 3명의 판사로 구성되어 있었는데 그중 한 분은 제가 예전에 후배로 두었던 김 판사였습니다. 그분은 저를 보고 깊숙이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법정의 엄숙함 속에서도 서로를 알아보는 순간이었습니다. 검사는 기소장을 낭독하며 며느리의 범죄를 상세히 설명했습니다. 문서위조, 사기, 뇌물공여, 그리고 노인학대까지 총 4가지 혐의였습니다. 각각의 혐의에 대한 증거들이 차례차례 법정에 제출되었습니다. 며느리의 변호사는 경제적 어려움과 스트레스로 인한 일시적 판단 착오라고 변호했지만 증거들이 너무나 명확했습니다. 특히 인터넷 검색 기록을 통해 몇 개월 전부터 계획적으로 준비했다는 것이 드러나자 법정 분위기는 완전히 며느리에게 불리해졌습니다. 제가 증인으로 출석했을 때 저는 40년간 법정에서 익힌 명확하고 논리적인 증언을 했습니다. 해외여행에서 돌아온 후 겪었던 충격, 아내와의 만남에서 알게 된 진실, 그리고 며느리의 노트북과 휴대폰에서 발견한 모든 증거들에 대해 상세히 설명했습니다. 아내도 증인으로 출석하여 요양원에서 겪었던 일들을 증언했습니다. 억지로 약을 먹어야 했던 일, 가짜 치매 판정을 받게 된 경위, 그리고 개인 물품들이 사라진 일까지 모든 것을 낱낱이 밝혔습니다. 아내의 생생한 증언을 듣던 방청석에서는 탄식 소리가 들렸습니다. 가짜 판정관 김 씨도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그는 이미 자백한 상태였기 때문에 며느리와의 공모 과정을 상세히 증언했습니다. 200만 원을 받고 가짜 치매 진단서를 작성해 준 것, 그리고 이런 일을 여러 번 해왔다는 것까지 모두 인정했습니다. 재판이 진행될수록 며느리의 죄상은 더욱 명확해졌습니다. 변호사마저도 변명할 거리를 찾지 못했습니다. 며느리는 마지막 최후 진술에서 눈물을 흘리며 돈에 눈이 멀어서 저지른 일이라고 참회했지만 이미 늦은 일이었습니다. 마침내 선고일이 되었습니다. 김 판사는 엄숙한 표정으로 판결문을 낭독했습니다. 피고인 윤설이는 문서위조, 사기, 뇌물공여, 노인학대 혐의로 징역 2년에 처한다. 실형이었습니다. 법정 경험이 풍부한 저로서도 이 정도면 합당한 판결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들 진우는 방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그리고 사회봉사 200시간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는 눈물을 흘리며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재판이 끝난 후
저희 부부는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평범한 노후를 보내는 것에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저희가 겪었던 일이 다른 노인분들에게도 일어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아들 진우와 함께 실버정예 재단을 설립했습니다. 부당하게 요양원에 맡겨지거나 재산을 빼앗기는 노인분들을 돕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저의 40년 법조 경험과 진우의 젊은 열정, 그리고 아내의 따뜻한 마음이 합쳐져서 만들어진 재단이었습니다. 재단 활동을 시작한 지 6개월 만에 벌써 20여 건의 사건을 해결했습니다. 가짜 치매 진단으로 요양원에 억류된 할머니, 자녀들에게 재산을 빼앗긴 할아버지, 사기꾼들에게 소가 전 재산을 잃은 어르신들까지 다양한 사연의 분들을 도울 수 있었습니다. 특히 저희 사건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비슷한 피해를 당한 분들이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고령화 사회가 되면서 노인을 대상으로 한범죄가 점점 늘어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내는 재단에서 상담 업무를 맡아 피해자들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역할을 했습니다. 직접 겪어본 경험이 있어서인지 다른 피해자들의 마음을 누구보다 잘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아들 진우는 사회봉사를 하면서 정말 많이 달라졌습니다. 재단 일을 도우면서 자신이 저질렀던 잘못의 크기를 깨달은 것 같았습니다. 이제는 저보다 더 적극적으로 피해자들을 도우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아내와 함께 산책을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여보, 결국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는 축복이었던 것 같아요. 아내의 말에 저도 깊이 공감했습니다. 비록 고통스러운 경험이었지만 그 덕분에 우리는 더 의미 있는 일을 하게 되었고 많은 분들을 도울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금 저는 매일 아침 일어나서 오늘도 누군가를 도울 수 있구나라는 생각에 기쁩니다. 40년간 법정에서 정의를 실현했지만 이제는 더 직접적으로 사람들을 도울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며느리는 감옥에서 2년을 보내게 되었지만 저희는 그녀를 미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녀로 인해 더 큰 깨달음을 얻었고 더 많은 사람들을 도울 수 있게 되었으니까요. 마지막으로 제가 이 이야기를 통해 전하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욕심은 가정을 무너뜨리지만 정의는 세상을 살린다. 그리고 사랑은 끝내 우리를 구원한다. 이것이 제가 이 모든 일을 겪으면서 깨달은 진리입니다. 자,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다들 어떻게 보셨나요? 지금까지 박인호 판사님의 충격적인 경험담을 들어보셨습니다. 며느리의 탐욕으로 시작된 이 사건은 결국 정의의 승리로 끝났지만 우리 사회에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고령화 사회에서 이런 일들이 더 이상 남의 일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가족 간의 신뢰와 사랑이 무너질 때 그 피해는 고스란히 가장 약한 존재들에게 돌아갑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만약 비슷한 상황에 놓인다면 어떻게 대처하실 건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그리고 이런 이야기가 더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도 더 흥미로운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